한글이 인류 두뇌 발달의 열쇠입니다. 기술 혁신의 심장부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MIT 신경과학부장이 기밀 연구 결과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현대 뇌과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뇌과학 천재 레이첼 하퍼 박사가 연간 300만 달러의 스탠포드 정교수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500만 달러 연구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경악할 이유를 당신은 경력과 가족까지 망치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당장 가야만 합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하퍼입니다. 얼마 전까지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언어학과 정교수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선택을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연봉을 모두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다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보스턴 외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였고 어머니는 지역 도서관 사서였어요. 그들의 꿈은 제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것이었고 16살에 그 꿈을 이뤄드렸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언어학과 신경과학을 공부했고 24세 박사 학위를 30에 스탠포드 정교수 자리를 얻었죠. 하퍼, 당신은 언어의 아인슈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에릭 캔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제 연구실 뉴로텍스트는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언어 알고리즘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핵심 기술이 되었고 2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영어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입니다. 알파벳 체계의 단순함과 선형성이 기계 학습과 정보 처리에 이상적이에요. 이것이 제 대표 저서 언어의 알고리즘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 책은 아마존에서 36주 연속 베스트셀러였고 타임지 표지에도 실렸죠. 뇌 속의 코드를 해독한 여자라는 제목과 함께요. 남편 데이비드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우리는 팔로알토의 고급 주택가에 살며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1년에 몇 차례 전용기로 세계 각국의 학회를 다녔고 테드 무대에서 강연했으며 포브스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5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딸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죠.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몬테소리 유치원에 태어나자마자 등록했고 아이패드로 영어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완벽한 가족 사진과 연구 성과로 제 계정이 가득했습니다. 방문자 수백만의 제 블로그 뇌와 언어의 공식은 제가 언어 습득과 두뇌, 발달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3살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인슈타인도 말이 늦었다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에밀리가 4살, 5살이 되어도 두 단어를 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뇌과학자라는 아이러니, 제 연구를 가장 돋보이게 만든 영어 중심의 이론이 제 딸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잔인한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한글과의 만남. 그 이야기는 어느 비 오는 캘리포니아의 아침, 스탠포드 아동발달 클리닉에서 시작됩니다. 스탠포드 아동발달 클리닉의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이죠. 에밀리는 제 무릎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이제 들어오시겠어요? 마가렛 브라운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아동 언어 발달 전문가였고 제 대학원 동기이기도 했죠. 내심 불편했습니다. 한때 동등한 위치에서 학문을 논하던 친구에게 내 딸의 문제를 상담한다는 것이.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 에밀리의 상태는 심각해. 3시간의 평가 후 브라운 박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표현성 언어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단어를 이해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는 내 딸이에요. 나는 언어학자고 신경과학자예요. 내가 못 고칠 리가 없어. 브라운 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습니다. 레이첼, 당신은 이론가예요. 에밀리에게는 실용적인 치료가 필요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장애는 선천적 뇌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당신의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커리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언어 알고리즘은 구글 번역을 혁신했지만 제 딸의 말문을 열어주지는 못했어요. 제 연구실에는 수십억 달러의 기술이 있었지만 에밀리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6달은 병원과 치료실을 오가며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주당 20시간의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행동치료를 받았어요. 최신 뇌파 자극 장치도 시도했고 새로운 약물 치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미미했어요. 그동안 저는 공개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완벽한 가족 사진을 올렸고 학술 세미나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이어갔죠. 하지만 밤마다 에밀리의 방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레이, 우리 이러다 망할 거야. 어느 날 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최근 들어 자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집에 거의 없었어요. 이 상황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우리 둘 다 커리어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에밀리 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어.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솔직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위기였어요. 에밀리의 문제는 저희 결혼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고 모든 전문가를 만났으며 가능한 모든 약물을 테스트했습니다. 미국 내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기술도 에밀리를 돕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실에서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에밀리의 미래를 바꾸고 제 학문적 신념을 무너뜨리며 결국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될 그 우연한 발견 말이죠. 그것은 제 박사과정 학생이 쓰레기통에 버린 한 장의 프린트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실에서의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새로운 언어, 인식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다양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교수님,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는 제외해도 될까요? 결과가 너무 일관성 없게 나와서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실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무슨 말이야? 모든 데이터는 중요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줘. 제이슨의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된 뇌파 반응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지만 한국어 그래프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지? 이건 버그야?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3번 반복해서 테스트했어요. 한글은 다른 언어와 뇌 활성화 패턴이 달라요.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음성 처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이슨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제 연구는 언어 처리가 좌뇌의 특정 영역에서 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설에 기반했으니까요. 데이터가 오염됐을 거야. 버려. 제이슨은 결과를 프린트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저는 그 프린트물을 꺼내 살펴봤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인 방문 연구원 지원 박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언어학자였죠. 지원 박사님, 한글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어 중심의 연구만 강조했고 다른 언어 체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물론이죠. 하퍼 교수님. 한글은 매우 특별한 문자 체계예요. 세종대왕이 15세기에 과학적 원리로 창제했거든요. 그녀는 종이에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발음할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뜬 거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상형 문자인 거네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형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른 표현 문자예요.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고 조합 원리가 철저히 체계적이에요. 게다가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모방해서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가 뇌에서 동시에 처리됩니다. 그녀의 말은 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아랍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MRI로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활성화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가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지원이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신경과학자였던 거예요. 그분은 600년 전에 이미 뇌와 언어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에밀리의 언어장애, 그녀의 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한글의 독특한 뇌 활성화 패턴. 지원 박사님, 혹시 한글이 언어장애 치료에 사용된 적이 있나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말문이 트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발음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만약 한글이 뇌의 언어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만약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제가 10년 동안 구축해온 학문적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영어 중심의 언어 처리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동양의 문자 체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비주류 연구로 취급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밀리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이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결정이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퍼 교수, 당신 제정신입니까? 스탠포드 언어과학부 연례 컨퍼런스에서의 제 발표 직후 학과장 리처드 모건 교수가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동료 교수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한글의 신경학적 특이성 언어장애 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뇌의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중추를 효율적으로 연결한다는 가설이었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신비주의입니다. 600년 전 한국의 왕이 현대 신경과학을 선견했다는 주장은 학문적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모건 교수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제 연구비 지원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글을 학습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지만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연구실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모건 교수의 메일이었죠. 하퍼 교수님께 당신의 최근 연구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한글 신경언어학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다음 주 화요일에 학과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음을 알립니다. 당신의 학문적 객관성과 스탠포드의 명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리처드 모건?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와 트위터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고 신경과학 저널의 편집장은 제가 투고한 논문을 검토도 하지 않고 반려했어요. 하퍼, 당신은 동양 문화에 매혹된 서구 과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옆 연구실의 마이클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문화적 적절성을 고려해야 해. 당신이 한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심지어 동료 교수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수 식당에 들어가자 대화가 갑자기 멈췄고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과학계는 새로운 이론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패러다임을 흔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지원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만이 제 편에 섰습니다. 한국에는 한글과 신경과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오래 해온 세종한글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그곳 원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 고마워. 하지만 난 이미 학계에서 신뢰를 잃고 있어. 또 다른 비주류 연구소와 연결된다는 소문이 돌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그날 밤, 에밀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 없이 웃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한글 자음 고을 그렸어요. 이건 기억이라고 해. 영어의 지 소리와 비슷해. 봐,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에밀리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 말에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개의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 다른 하나는 지원 박사와 함께 한글의 신경학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물론 두 프로젝트 모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과의 감시를 피해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지원은 한국의 세종한글연구소에서 자료를 몰래 받아왔고, 저는 밤늦게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학문적 명성과 경력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정말 한글을 통해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에밀리가 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에밀리가 완전한 문장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방금 뭐라고 했어? 제 질문에 그녀는 다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돌파구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에밀리와의 한글 수업은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밤 30분씩 그녀에게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고, 노, 덜, 리과 같은 자음을 입 모양과 함께 보여주었죠. 에밀리, 이건 고야.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지? 따라해볼래? 놀랍게도 에밀리는 처음부터 한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글자 모양을 따라 그리며 입 모양도 흉내냈어요. 특히 무을 배울 때는 직접 자신의 입술을 만지며 모양을 확인했죠. 제 가설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발음, 기관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에밀리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소리와 글자가 분리된 영어와 달리 한글은 그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에밀리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 나, 다와 같은 기본 음절을 쓰고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한글로 표현된 단어를 읽을 때 영어 단어보다 더 명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이었어요. 데이비드, 에밀리에게 변화가 있어. 한글로 공부하면서 말하기가 나아지고 있어. 남편에게 흥분해서 말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레이첼, 이제 그만해.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어. 에밀리에게 필요한 건 정통 치료지. 내 이상한 실험이 아니야. 데이비드의 반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한글에 집착하는 것이 에밀리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까지 퍼져 그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이건 우리 가족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에밀리를 정상적인 치료사에게 데려가자.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변화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녀가 한글로 엄마를 쓰고 발음했을 때의 그 순간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발전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에밀리의 한글 학습 과정을 비디오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언어치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훈민정음 치료법이라는 걸 써요. 세종대왕의 원리를 현대 언어치료에 적용한 거죠. 지원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신체 움직임과 결합한 놀이 치료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을 배울 때는 목을 만지며 소리내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을 에밀리에게 적용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좋아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에밀리는 한글로 짧은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영어 발음도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글이 그녀의 뇌에서 언어 처리 능력 전체를 활성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놀랐어. 데이비드조차 에밀리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하지만 내 동료들이 너를 미쳤다고 해. 스탠포드에서 내 연구비를 완전히 끊으려 한대. 레이첼, 우리 가족을 위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의 발전은 명백했지만 학계의 반발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치료를 위해 계속 나아가거나 제 경력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거나. 바로 그때 에밀리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딸을 위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죠. 2023년 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질적인 느낌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어로 가득한 표지판들, 낯선 음식 냄새, 그리고 어디에서도 영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에밀리는 오히려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공항 곳곳에 한글 간판을 가리키며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6살짜리 아이가 더 적응을 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원 박사가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스탠포드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죠. 하퍼 교수님,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용기 내어 결정하셨네요. 데이비드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레이첼, 너 미쳤니? 2주간의 연구 방문이라고 했지. 에밀리까지 데려간다고는 말한 적 없잖아. 데이비드, 에밀리의 치료를 위해서야. 한국에 있는 세종한글 연구소에서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가족이야. 아니면 내 미친 이론이야? 그 질문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에밀리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세종한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연구소는 제 상상과 달랐어요. 첨단 장비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퍼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강태준 소장입니다. 60대 초반의 품위 있는 남성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신경언어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였어요. 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딸 에밀리입니다. 에밀리는 쑥스러운 듯 제 뒤로 숨었습니다. 강 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에밀리의 눈높이로 몸을 낮췄어요. 안녕, 에밀리. 한글 좋아해?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강 소장은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글 블록으로 만든 퍼즐이었죠. 연구소 투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첨단 뇌 스캐닝 장비, 언어 처리 시뮬레이션 센터, 그리고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교실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비주류 연구소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과학 시설이었어요. 하퍼 교수님, 저희는 20년간 한글의 신경과학적 효과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한글이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강 소장이 대형 스크린에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패턴이 영어나 다른 언어와 달랐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 뇌의 언어 처리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한글은 소리, 의미, 시각적 형태가 과학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문자 체계죠. 강 소장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대뇌의 언어 영역과 시각 처리 영역 사이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이유죠. 이 말은 제 가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글이 에밀리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에밀리는 연구소의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김미영 치료사는 한글과 몸 동작을 결합한 특별한 방법으로 에밀리를 지도했어요. 놀랍게도 에밀리는 처음 보는 치료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미영쌤, 이거 어떻게 해요? 에밀리가 또렷한 발음으로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살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질문을 한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집중 프로그램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에밀리는 한글로 간단한 이야기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한글이 그녀의 뇌에서 언어 능력 전체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하퍼 교수님, 에밀리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더 오래 머무르면서 치료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강 소장의 제안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에밀리의 발전은 명백했지만 미국에는 제 경력과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 남편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연구 데이터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강 소장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퍼 교수님, 저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신경언어학 치료 프로그램을 미국에서도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에밀리처럼 언어장애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은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학계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글 기반 치료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에밀리. 하지만 먼저 아빠에게 우리가 발견한 걸 보여줘야 해.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스탠포드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제 앞에 얼마나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는 없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온다는 문자만 보냈죠. 첫 신호였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이 기뻤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만날 거야. 택시를 타고 팔로알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데이비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에밀리, 방에 가서 좀 놀자. 엄마랑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에밀리가 방으로 간 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레이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디어가 너의 한글 치료법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 뉴욕타임스에서 전화가 왔다고. 내가 과학자에서 이상한 대체의학 추종자로 변했다는 기사를 쓰려고 해. 데이비드, 중요한 건 에밀리야. 그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봤어?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질문도 해. 한글이 그녀에게 효과가 있어.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첼, 그건 한글 때문이 아니라 집중 치료 때문일 수도 있어. 넌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어.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든 후 저는 데이비드에게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와 에밀리의 치료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감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내일 스탠포드에 가서 이 데이터를 제시해봐.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스탠포드 신경과학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학과장인 모건 교수를 포함한 12명의 교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이미 제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퍼 교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유감입니다만 당신의 최근 행동이 스탠포드의 학문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됩니다. 모건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한글 치료법을 언어장애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당신의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교수님들, 이것은 감정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뇌의 언어 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MRI 스캔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학과의 페트라 핸드릭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퍼, 당신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객관적 환경에서 수집된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무명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표본 크기도 너무 작고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건 교수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위원회는 하퍼 교수의 연구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소속 연구실, 뉴로텍스트의 모든 활동을 한 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교수 자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몇몇 대학원생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저는 이제 실패한 과학자, 객관성을 잃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학교에서 온 편지였어요. 하퍼 박사님께
최근 에밀리가 수업 중 한국어로 말하는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를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시도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담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앨리슨 그레이, 교장. 그날 저녁, 데이비드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 내 사업 파트너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너의 논란이 우리 회사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데이비드?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도심 아파트로 옮길게.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데이비드의 이 말은 제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제 남편조차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에밀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에밀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더 선명히 드러난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에밀리,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에밀리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잠들 때까지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죠. 한편에는 제가 평생 쌓아온 경력, 영성, 그리고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에밀리의 발전과 제가 발견한 놀라운 과학적 진실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강 소장이었어요. 하퍼 교수님, 미국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에밀리의 치료도 계속할 수 있고요.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평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듯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에밀리.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진실과 에밀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요. 2023년 가을, 안녕하세요. 이 앱은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한 소리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녹음된 앱 인트로였습니다. 그녀가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 3개월간 저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학계와 가정에서의 거부에 직면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학계가 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접 결과를 보여주면 어떨까? 언어장애 아이들을 위한 앱을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제니, 이건 미친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해. 제니퍼 킴은 구글에서 일하는 제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공지능과 앱 개발 전문가였어요. 레이첼, 솔직히 내 상황 들었어. 학계에선 널 미쳤다고 하더라.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정말이라면 이건 혁명적인 발견일 수 있어. 제니의 아파트에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저와 에밀리, 그리고 지원 박사가 화상으로 참여했죠. 지원은 한국에서 계속 세종연구소와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앱의 핵심은 한글의 시각과 발음 연결성을 게임화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글자 모양을 따라 그리면서 발음 기관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신경언어학적 원리를 제공했고, 지원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강 소장은 비밀리에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발은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제니의 집, 커피숍, 때로는 제 차 안에서. 학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데이비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심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고, 주말에만 에밀리를 만나러 왔어요. 엄마, 이 게임 재밌어요. 에밀리는 프로토타입 테스터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나타나는 한글 자음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즐거워했어요. 앱은 그녀의 발음을 인식하고 즉시 피드백을 주었죠. 기억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다음 단계로 갈까요? 한 달 후,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한솔이라는 이름의 이 앱은 에밀리처럼 표현성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한글의 원리를 활용해 영어 발음을 개선하는 방식이었죠. 레이첼, 이제 테스터가 필요해. 에밀리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제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학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에밀리의 치료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앤 선생님, 제가 개발한 앱을 다른 언어장애 아이들에게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에밀리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목격했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베이 에리어의 5명의 아이들이 한소리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아이들이 발음 향상을 보였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8살 소년 제이크는 처음으로 3단어 문장을 말했어요. 레이첼, 이건 정말 대단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시도해봐야 해. 앤의 추천으로 한소리는 베이 에리어의 언어치료 커뮤니티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내에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했고, 결과는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도 비슷한 앱을 개발 중이에요. 저희가 협력하면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이 화상통화로 알려왔습니다. 세종연구소는 저희 앱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데이터와 미국의 데이터를 결합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돌파구도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학교 교장 그레이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하퍼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보여준 발전은 무시할 수 없네요. 학교의 다른 언어장애 아이들에게도 당신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이 바뀌었냐고 물었고, 그레이 선생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못하는 1학년 토마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더군요. 그리고 토마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소식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학계는 저를 거부했지만 실제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소리 앱의 효과가 입증되자 제니는 더 큰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레이첼, 이제 정식 출시를 준비해야 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날 밤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테크 기업 뉴럴링크가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새로운 앱 보이스브릿지를 출시한다는 발표였어요. 그리고 그 앱의 핵심 기술이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레이첼, 그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훔친 것 같아. 누가 정보를 유출했을까? 제니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테스터 그룹 중 한 아이의 부모가 뉴럴링크의 고위 임원이었으니까요. 충격적인 것은 뉴럴링크의 발표 자료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언어 치료법을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소개했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건 불공정 경쟁이야. 법적 대응을 해야 해. 제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변호사를 고용할 자금도 없어. 게다가 그들은 특허까지 신청했대. 이미 늦었어.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지만 저희만의 강점이 있었어요. 제니, 우리는 오픈소스로 가자. 한소리를 무료로 공개하고 전 세계 언어치료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은 돈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내 말이 맞아.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야. 일주일 후 한소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글의 원리, 신경언어학적 근거, 그리고 모든 연구 데이터를 함께 공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저는 이스라엘의 언어치료사입니다. 한소리를 히브리어 버전으로 수정했고 자폐 아동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힌디어와 한글의 원리를 결합한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협력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언어치료사들이 한소리를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수정하기 시작했고 사용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한소리는 1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공 속에서도 저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는 제 교수직 평가가 진행 중이었고 데이비드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은 뉴럴링크가 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소리의 오픈소스 공개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가면 안 돼요? 거기서는 제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에밀리의 단순한 질문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퍼 박사,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뉴럴링크 법무팀장의 메일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한 소리 앱의 즉각적인 중단과 $10,000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저희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그들의 보이스 브릿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죠. 이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야. 우리 아이디어를 그들이 훔쳤는데 오히려 우리를 고소한다고? 제니는 분노했지만 저희에게는 그들과 싸울 법적 자원이 없었습니다. 뉴럴링크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이었고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하퍼 교수님께 학과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신의 교수직은 다음 학기부터 종료됨을 알립니다. 최근의 비학문적 활동과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일주일 내로 연구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모건, 학과장. 10년간의 경력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직업도, 동료들의 존경도, 심지어 법적으로 제 연구를 계속할 권리조차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레이첼, 뉴스 들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의 제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데이비드가 마음을 바꾸고 저희 가족을 지지해주기로 한 걸까요? 데이비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기뻐하며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내가 만든 새 게임 보여줄게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발전에 놀라워했고 그녀의 또렷한 발음을 듣고 감동한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잠든 후 데이비드가 거실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옳았어. 에밀리의 변화는 놀라워.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니 정말 대단해. 그의 인정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위험해. 뉴럴링크와의 소송, 스탠포드에서의 해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파산할 거야. 데이비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 뉴럴링크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과 이야기했어. 그는 내가 그들의 회사에 합류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해. 뭐라고? 내 아이디어를 훔친 회사에서 일하라고? 레이첼, 이건 최선의 타협안이야. 넌 그들의 수석 연구원이 될 수 있고 에밀리의 치료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될 거야. 데이비드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잠깐, 너는 언제부터 브라이언과 이야기했던 거야? 데이비드가 눈을 피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솔직히 말하면 그는 내 투자 파트너 중 한 명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었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첼,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학계에서 추방되는 게 보였어. 그래서 너의 연구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도록 브라이언에게 이야기했던 거지.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제 연구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니요. 그리고 넌 그 대가로 투자 기회를 얻었겠군. 데이비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난 거절할 거야. 내 연구는 상업화되어서는 안 돼.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레이첼, 현실을 봐. 넌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직업도, 영성도, 심지어 우리 결혼 생활도. 이게 유일한 출구야. 데이비드의 말은 가슴 아프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한국에 가는 거야. 세종연구소에서 제안을 받았어. 거기서라면 에밀리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 내 연구도 발전시킬 수 있어. 한국? 넌 미쳤어? 우리 가족을 망칠 작정이야? 데이비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내 뒤에서 내 연구를 팔아넘겼잖아. 소리 지르는 소리에 에밀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달려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의 다툼이 그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다시 옛날처럼 침묵 속에 갇혔고 학교에 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에밀리, 왜 그러니? 말해봐, 제발.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언어치료사 앤이 긴급 세션을 잡았지만 에밀리는 그녀에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심리적 퇴행이에요. 하퍼 박사님. 가정의 불안정이 에밀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앤의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갈등이 에밀리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거죠. 그날 저녁, 데이비드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레이첼,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 그가 문을 닫고 나간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직업은 사라졌고, 결혼은 무너졌으며, 법적 소송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에밀리의 상태도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의 방에 앉아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한글 블록이 쥐어져 있었어요. 세종연구소에서 받은 선물이었죠. 전 세계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거죠.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저희를 한국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장의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한 주 후 출발이었어요. 에밀리, 우리 새로운 모험을 떠날 거야. 어때? 처음으로 그날, 에밀리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전 방문 때는 잠시 머무는 여행객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이민자였으니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셨네요. 지원 박사가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환영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난 일주일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스탠포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급히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꾸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게다가 데이비드의 변호사로부터 이혼 절차와 함께 에밀리의 양육권에 대한 우려를 담은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신이 에밀리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탑승 직전까지 저는 누군가 저희를 막으러 올까 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저희는 13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에밀리,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집이야.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을 위해 마련해준 숙소였죠. 에밀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어요. 와, 별들같이 반짝여요. 그녀의 말문이 다시 트인 것에 안도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심리적 충격으로 며칠간 말을 거부했던 에밀리가 이곳에서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세종연구소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소장은 저를 전 직원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레이첼 하퍼 박사님입니다. 저명한 신경언어학자이자 한소리 앱의 개발자이시죠.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저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미국에서의 배척과 달리 이곳에서는 제 연구가 환영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어요. 비록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수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슈퍼마켓에서 에밀리가 음식 포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모르겠어. 에밀리. 엄마가 아직 한글을 잘 몰라. 그러자 에밀리가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초, 코, 우유. 엄마, 초코우유예요. 역할이 뒤바뀐 순간이었죠. 이제 에밀리가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독립적인 여성 과학자로 살아왔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달랐어요. 의사 결정 과정이 달랐고 회의 진행 방식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해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지원이 조언해 주었지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지원, 이대로라면 연구가 너무 늦어질 거야. 미국에서라면 이미 시작했을 텐데. 교수님, 한국에서는 관계 형성이 먼저예요. 연구소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은 후에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지원의 말대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주로 회의와 식사 자리를 통해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점차 연구소 문화에 적응하면서 저는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의 적응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내 어린이 언어치료 센터에 등록되었고 매일 한국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고 3달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연구소 직원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던 아이가 이제는 2개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변호사로부터 공식 소환장이 도착했을 때 저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는 에밀리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제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 아동 양육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강 소장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에밀리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레이첼, 직접 얘기하고 싶어. 다음 주에 서울에 갈 예정이야. 데이비드의 방문은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와 하루를 보냈고 그녀의 변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 에밀리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그녀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워. 저녁 식사 후 데이비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레이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연구를 뉴럴링크에 유출한 것도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잘못된 결정이었어. 그의 사과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원한다면 에밀리를 자주 만날 수 있게 할게. 그렇게 평화로운 합의에 도달했고 데이비드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정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소에서의 작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저는 세종연구소의 연구진들과 함께 한소리 앱을 크게 개선했어요. 한국의 언어치료 전문가들, 신경과학자들, 그리고 한글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이제 교수님의 이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한글과 신경과학의 만남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요. 강 소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연구소의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어요. 대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내 그림 봐요. 에밀리가 들고 온 그림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 서울.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에밀리의 목소리, 새로운 학문적 발견, 그리고 진정한 용기.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앞에는 더 큰 발견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말, 하퍼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지원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세종연구소의 뇌영상실에서 한창 연구 중이었던 저희는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데요. 화면에는 한글을 배우는 사람의 뇌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뇌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의 뇌에서는 시각 피질, 운동 영역, 그리고 언어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독특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발음 기관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뇌의 언어 처리 회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저희는 한글의 신경과학적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지원, 이건 우리의 가설을 넘어서는 발견이에요. 한글이 뇌의 언어 처리 방식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600년 전에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연구팀은 한글 창제 과정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세종대왕은 발음할 때 입 모양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만들 때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까지 고려했던 것 같아요. 한국 역사학자 김정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다양한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체계적으로 관찰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건 초기 형태의 신경과학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연구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뇌의 시각 처리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계층적 구조와 놀랍게 유사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은 정말로 인간 뇌의 언어 처리 원리에 맞춰 설계된 문자 체계인 것 같아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글이 언어장애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들 사이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된다는 것이었죠. 이건 마치 우회로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기존 언어 처리 경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은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는 거죠. 강 소장의 설명은 저희의 임상 관찰과 일치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 후 점차 모국어 발음도 개선되는 현상이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에밀리는 이 연구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과거의 언어장애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본 영화에 대해 발표할게요. 에밀리가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모습을 본 교사들은 그녀에게 언어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혁신적인 발견은 제 연구실에서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영어 기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글 기반 모델은 감정 인식과 맥락 이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같은 알고리즘인데 한글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감정 인식 정확도가 28%나 높아요. 연구원 민준의 질문에 저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감정과 인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 한글의 모음은 천지인 철학에 기반하는데 이것이 감정 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언어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다른 언어 화자들보다 감정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인지과학의 혁명이에요. 한글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강 소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의 발견은 단순히 언어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지능과 감정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1년 반의 연구 끝에 저희는 신경언어학적 접근을 통한 한글의 재해석이라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한글이 뇌의 언어 처리, 감정 인식,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논문을 뉴런 저널에 제출하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 학계에서 저를 거부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들도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지원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왔어요. 하퍼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뉴런에서 우리 논문을 그대로 게재하기로 결정했어요. 편집장이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퍼 박사님의 연구는 언어학과 신경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업적입니다. 한글의 신경언어학적 특성에 관한 귀하의 발견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분야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논문이 출판된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어장애 치료 분야에서는 한글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하퍼 교수님,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신경언어학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으셨어요. 지원이 흥분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계로 돌아가는 첫 번째 공식적인 기회였어요. 정말요? 그들이 나를 원한다고요? 네. 특히 당신의 연구를 언어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2년 전 같은 표현이 저를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찬사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전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다중언어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 연구가 정말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모든 성과 속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에밀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종연구소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또래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언어장애가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이죠. 엄마, 오늘 민호가 처음으로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대요. 에밀리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을 보며 저는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에밀리.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법이야. 그리고 저희가 찾은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한글의 비밀은 이제 세계를 향해 펼쳐지고 있었어요. 2026년 봄, 베를린 국제회의장. 3,000명의 신경과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두뇌의 언어 처리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인지 기술입니다. 제 발표를 듣는 청중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과거의 냉소적인 반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깊은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한글은 에밀리와 같은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글 기반 치료를 통해 의미 있는 발전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퍼 박사님, 옥스포드 대학의 스티븐 호킨스입니다. 한글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 성인 뇌졸중 환자의 언어 재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존스 홉킨스의 제니퍼 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도 이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저를 비난했던 학자들까지도 이제는 협력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탠포드 대학의 모건 교수도 접근해왔어요. 하퍼 박사님, 당신의 연구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탠포드로 돌아와 신경언어학 센터를 이끌어주시면 어떨까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한국의 세종연구소였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하퍼 박사님, 한글의 신경과학적 연구에 관한 업적으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비록 최종 수상자는 아니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정이었습니다. 언어학 연구가 노벨상 후보로 지명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세계적 인정의 물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저희의 한소리 앱을 세계 교육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했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언어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대규모 기금을 지원했어요. 하퍼 박사님, 유엔 본부에서 특별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에게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소개해 주세요. 유엔 교육 특사의 초청을 받아들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 세계 150개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형성하고
사고방식을 결정하며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글의 원리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연설 후 수십 개국에서 한글 원리를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언어 다양성이 높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하퍼 박사님, 인도에는 22개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중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인도 교육부 장관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글의 원리는 언어의 소리와 의미를 뇌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이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과거의 비판자들도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뉴럴링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와의 협력을 제안했어요. 그들의 보이스 브릿지 앱은 결국 한 소리의 기술적 우수성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퍼 박사님, 저희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옳았고 우리는 협력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업적 독점 대신 오픈소스 협력을 제안했고 결국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한소리는 다양한 기술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7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미디어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타임지는 저를 올해의 인물 후보로 지명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600년 전의 혁명이 21세기 신경과학을 뒤흔들다.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제가 겪은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한때 저를 비난했던 그 신문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정부가 저에게 명예 국민증을 수여했을 때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통령은 직접 메달을 걸어주었어요. 하퍼 박사님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린 분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유산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단상에 올라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글 덕분에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세계적 인정과 함께 연구 성과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 찼고 한소리 치료법은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증, 난독증, 심지어 치매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퍼 박사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한글 학습을 시도했더니 인지, 기능 저하가 15% 감소했어요. 이건 기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신경과학자 장미영 박사의 연구 결과는 또 다른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치료 도구를 넘어 인지, 기능 향상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언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감정인식과 맥락 이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죠. 이것은 인간형 AI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퍼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을 넘어 인공지능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마크 저커버그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메타의 언어 모델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성공 속에서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에밀리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그녀는 한국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었고 주말에는 언어장애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당신처럼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에밀리의 꿈을 들으며 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세계적 인정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지식이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유산임을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언어의 다양성은 단점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다양성 속에서 보편적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베를린 스피치의 마지막 문장이 이제 저의 개인적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2027년 여름, 서울 한강변의 카페.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으니까요. 레이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그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데이비드, 와줘서 고마워. 그는 오랫동안 주저하다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세계적 성공 이후 우리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에밀리는 어디 있어? 학교에 있어. 오후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널 보고 싶어 해. 데이비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레이첼, 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했어요. 특히 제 연구를 기업에 유출한 것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모두 실수했고, 모두 성장했어.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을 거닐며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는 실리콘밸리를 떠나 보스턴의 작은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기업의 부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레이첼.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했던 말을 그가 되풀이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아빠, 정말 왔네요. 보고 싶었어요. 에밀리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완벽한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학교에서는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우와, 에밀리, 넌 정말 달라졌구나. 이제 세계 언어를 할 수 있다니. 데이비드는 딸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니까요. 아빠, 내 학교 보여줄게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언어 멘토링 프로그램도요. 다음 며칠간 데이비드는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종연구소를 방문하여 제 연구를 직접 보고 한글을 배우는 언어장애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했어요. 레이첼, 이건 정말 놀라워. 내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어느 저녁 한국 전통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넌 후회하지 않아? 스탠포드와 미국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확실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느껴. 한글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항상 미국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어. 영어가 최고라고, 서구의 방식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믿었지. 이제 보니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알겠어. 그의 깨달음은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저녁 식사 중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레이첼,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가족으로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할게. 난 너를 용서했고 우리가 좋은 친구이자 에밀리의 부모로 지내길 바라. 하지만 결혼관계로 돌아가는 건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데이비드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넌 여기서 새 삶을 찾았고 난 그걸 존중해. 하지만 에밀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혹시 내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어떨까?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데이비드는 정말로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윤리학 교수 자리를 얻었어요.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에밀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결혼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이자 에밀리의 부모로서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데이비드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과정에 매료되었죠. 레이첼,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사회혁명을 일으킨 거야. 지식의 민주화, 이게 바로 내가 가르치고 싶은 윤리학의 핵심이야. 그는 세종연구소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기업 윤리와 기술 발전의 관계에 대한 강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통찰력은 연구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어요.
에밀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양쪽 부모와 모두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가족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사라졌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아빠도 한글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요. 에밀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세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항상 영어의 우월성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통해 배운 것은 진정한 혁신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구 중심적 사고를 넘어설 때 비로소 인류를 위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에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에밀리, 데이비드, 그리고 제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곳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곳인가요? 데이비드가 물었고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 세종대왕은 여기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 에밀리. 그건 정말 위대한 비전이었어.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치 너의 엄마처럼 말이야. 데이비드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셋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어요. 에밀리는 두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아이로, 데이비드는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한 사람으로, 그리고 저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진정한 목적을 찾은 과학자로 말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세 명이서 사진 찍어요. 에밀리의 제안에 우리는 미소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은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로 연결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2028년 가을, 오늘 우리는 세계 언어 신경과학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새 건물 앞에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귀빈들과 언론인들 앞에 섰습니다. 이 순간은 저의 비전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5년 전, 한 명의 언어장애 아동을 위해 시작된 여정이 오늘, 이 센터의 개관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허브입니다. 건물 입구를 장식한 로고에는 한글 자음 고과 뇌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언어로 센터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 센터는 세종연구소의 확장판이자 더 큰 비전의 실현이었습니다. 세계 20개국의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여러 국제기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죠. 목표는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신경언어학적 치료와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현재 60개 언어의 신경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30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소리 프로그램은 이미 전 세계 7만 명 이상의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센터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층에는 어린이 치료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맞춤형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토마스는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6살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간 한소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짧은 문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 온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그의 부모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연구 시설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뇌 영상 장비와 언어 처리 시뮬레이션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랩까지. 이곳에서는 전 세계 언어의 신경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각 언어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아랍어, 러시아어, 스와힐리어 등 다양한 문자 체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각 언어마다 독특한 신경 활성화 패턴이 있지만
한글의 기본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연구소장 김지원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신경언어학자로 성장했고 센터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세 번째 층은 교육센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교사들과 치료사들이 한글 기반 언어 교육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저는 케냐에서 온 언어치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2개의 부족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글의 원리는 다중언어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다언어 상황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에요. 센터의 옥상 정원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언어 멘토링 클럽 아이들이 환영 공연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 하퍼입니다. 저도 한때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 덕분에 저는 이제 세 개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된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 옆에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함께 노래할래요? 아이들이 다국어로 같은 하늘 아래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가 하나의 멜로디로 어우러졌어요. 그 모습에 많은 귀빈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에밀리와 함께 센터의 조용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죠?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에밀리. 하지만 사실 세상을 바꾼 건 내가 먼저였어.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비 오는 아침, 스탠포드 아동 클리닉으로 에밀리를 데려갔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어떤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엄마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고방식이고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야. 한글은 그 창을 더 넓게 열어주는 열쇠였던 거지. 에밀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언어학자가 될 거예요. 저는 딸의 결심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센터의 개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신경언어학적 접근법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미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노화 방지 연구, 다중언어 교육 혁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어장애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시작한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었죠. 레이첼, 정말 자랑스러워. 데이비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 센터의 윤리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난 처음에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그저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였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좁은 틀에 갇혀 있었어. 영어만이, 서구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경계를 넘어설 때 일어나는 거야. 그날 밤,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는 만찬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전 세계 아이들의 감사 메시지를 담은 책이었어요. 하퍼 박사님, 당신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려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로로 유네스코는 당신에게 세계 언어 다양성 대사 직함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여정은 하나의 언어장애 아이를 돕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더 큰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원리는 그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신경언어학적 혁명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전 세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과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품었던 비전, 모든 사람이 지식과 표현의 자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 비전이 이 시대에 새롭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이첼 하퍼 교수와 에밀리의 감동적인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만나 일으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글은 이제 신경과학과 AI의 새 지평을 열고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때 말을 할 수 없었던 에밀리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다른 아이들을 돕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한 혁신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퍼 박사님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린 분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유산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단상에 올라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글 덕분에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청중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세계적 인정과 함께 연구 성과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 찼고 한소리 치료법은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증, 난독증, 심지어 치매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퍼 박사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한글 학습을 시도했더니 인지, 기능 저하가 15% 감소했어요. 이건 기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신경과학자 장미영 박사의 연구 결과는 또 다른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치료 도구를 넘어 인지, 기능 향상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언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감정인식과 맥락 이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죠. 이것은 인간형 AI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퍼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을 넘어 인공지능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마크 저커버그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메타의 언어 모델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성공 속에서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에밀리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그녀는 한국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었고 주말에는 언어장애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당신처럼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에밀리의 꿈을 들으며 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세계적 인정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지식이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유산임을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언어의 다양성은 단점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다양성 속에서 보편적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베를린 스피치의 마지막 문장이 이제 저의 개인적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2027년 여름, 서울 한강변의 카페.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으니까요. 레이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그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데이비드, 와줘서 고마워. 그는 오랫동안 주저하다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세계적 성공 이후 우리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에밀리는 어디 있어? 학교에 있어. 오후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널 보고 싶어 해. 데이비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레이첼, 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했어요. 특히 제 연구를 기업에 유출한 것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모두 실수했고, 모두 성장했어.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을 거닐며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는 실리콘밸리를 떠나 보스턴의 작은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기업의 부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레이첼.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했던 말을 그가 되풀이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아빠, 정말 왔네요. 보고 싶었어요. 에밀리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완벽한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학교에서는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우와, 에밀리, 넌 정말 달라졌구나. 이제 3개 언어를 할 수 있다니. 데이비드는 딸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니까요. 아빠, 내 학교 보여줄게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언어 멘토링 프로그램도요. 다음 며칠간 데이비드는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종연구소를 방문하여 제 연구를 직접 보고 한글을 배우는 언어장애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했어요. 레이첼, 이건 정말 놀라워. 내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어느 저녁 한국 전통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넌 후회하지 않아? 스탠포드와 미국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확실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느껴. 한글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항상 미국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어. 영어가 최고라고, 서구의 방식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믿었지. 이제 보니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알겠어. 그의 깨달음은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저녁 식사 중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레이첼,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가족으로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할게. 난 너를 용서했고 우리가 좋은 친구이자 에밀리의 부모로 지내길 바라. 하지만 결혼관계로 돌아가는 건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데이비드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넌 여기서 새 삶을 찾았고 난 그걸 존중해. 하지만 에밀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혹시 내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어떨까?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데이비드는 정말로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윤리학 교수 자리를 얻었어요.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에밀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결혼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이자 에밀리의 부모로서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데이비드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과정에 매료되었죠. 레이첼,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사회혁명을 일으킨 거야. 지식의 민주화, 이게 바로 내가 가르치고 싶은 윤리학의 핵심이야. 그는 세종연구소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기업 윤리와 기술 발전의 관계에 대한 강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통찰력은 연구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어요. 에밀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양쪽 부모와 모두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가족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사라졌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아빠도 한글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요. 에밀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세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항상 영어의 우월성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통해 배운 것은 진정한 혁신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구 중심적 사고를 넘어설 때 비로소 인류를 위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에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에밀리, 데이비드, 그리고 제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곳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곳인가요? 데이비드가 물었고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 세종대왕은 여기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 에밀리. 그건 정말 위대한 비전이었어.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치 너의 엄마처럼 말이야. 데이비드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셋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어요. 에밀리는 두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아이로, 데이비드는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한 사람으로, 그리고 저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진정한 목적을 찾은 과학자로 말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세 명이서 사진 찍어요. 에밀리의 제안에 우리는 미소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은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로 연결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2028년 가을, 오늘 우리는 세계 언어 신경과학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새 건물 앞에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귀빈들과 언론인들 앞에 섰습니다. 이 순간은 저의 비전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5년 전, 한 명의 언어장애 아동을 위해 시작된 여정이 오늘, 이 센터의 개관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허브입니다. 건물 입구를 장식한 로고에는 한글 자음 고과 뇌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언어로 센터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 센터는 세종연구소의 확장판이자 더 큰 비전의 실현이었습니다. 세계 20개국의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여러 국제기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죠. 목표는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신경언어학적 치료와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현재 60개 언어의 신경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30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소리 프로그램은 이미 전 세계 7만 명 이상의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센터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층에는 어린이 치료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맞춤형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토마스는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6살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간 한소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짧은 문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 온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그의 부모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연구 시설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뇌 영상 장비와 언어 처리 시뮬레이션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랩까지. 이곳에서는 전 세계 언어의 신경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각 언어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아랍어, 러시아어, 스와힐리어 등 다양한 문자 체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각 언어마다 독특한 신경 활성화 패턴이 있지만 한글의 기본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연구소장 김지원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신경언어학자로 성장했고 센터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세 번째 층은 교육센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교사들과 치료사들이 한글 기반 언어 교육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퍼 박사님, 저는 케냐에서 온 언어치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2개의 부족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글의 원리는 다중언어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다언어 상황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에요. 센터의 옥상 정원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언어 멘토링 클럽 아이들이 환영 공연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 하퍼입니다. 저도 한때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 덕분에 저는 이제 3개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된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 옆에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함께 노래할래요? 아이들이 다국어로 같은 하늘 아래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가 하나의 멜로디로 어우러졌어요. 그 모습에 많은 귀빈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에밀리와 함께 센터의 조용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죠?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에밀리. 하지만 사실 세상을 바꾼 건 내가 먼저였어.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비 오는 아침, 스탠포드 아동 클리닉으로 에밀리를 데려갔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어떤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엄마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고방식이고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야. 한글은 그 창을 더 넓게 열어주는 열쇠였던 거지. 에밀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언어학자가 될 거예요. 저는 딸의 결심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센터의 개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신경언어학적 접근법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미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노화 방지 연구, 다중언어 교육 혁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어장애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시작한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었죠. 레이첼, 정말 자랑스러워. 데이비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 센터의 윤리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난 처음에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그저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였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좁은 틀에 갇혀 있었어. 영어만이, 서구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경계를 넘어설 때 일어나는 거야. 그날 밤,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는 만찬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전 세계 아이들의 감사 메시지를 담은 책이었어요. 하퍼 박사님, 당신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려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로로 유네스코는 당신에게 세계 언어 다양성 대사 직함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여정은 하나의 언어장애 아이를 돕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더 큰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원리는 그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신경언어학적 혁명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전 세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과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품었던 비전, 모든 사람이 지식과 표현의 자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 비전이 이 시대에 새롭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이첼 하퍼 교수와 에밀리의 감동적인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만나 일으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글은 이제 신경과학과 AI의 새 지평을 열고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때 말을 할 수 없었던 에밀리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다른 아이들을 돕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한 혁신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